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 손영광입니다. 네, 먼저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국가였는데요. 그것이라 함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고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사회활동을 오픈하겠다. 네,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처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언론 여론의 기사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 때문에 스웨덴 상반기 사망자가 150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스웨덴 방식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감염학회장 유진홍 교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최근에는 WHO의 특사도 스웨덴식 방역 모델이 전 세계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스웨덴의 일간 사망자를 보면 3, 4월에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사회를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8월, 9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방역 당국이 말하기를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스톡홀름 대형병원 의사가 쓴 글과 인터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났다. 우리는 무증상자와 경미한 증상자를 굳이 테스트 안 했기 때문에 확진자는 8만 5천 명이지만 실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500만 명에 달한다. 그렇게 치면 사망률이 3%, 5%, 6%가 아니라 0.1%다.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폐쇄하지도 않는 일반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위험을 가진 바이러스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초기에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다 보니까 과잉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스웨덴 상반기 사망자가 150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퍼졌었습니다. 사실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150년 전에 1869년에 대기근 때문에 스웨덴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스웨덴 인구는 400만 명이었고 올해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망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총 사망자가 한국의 총 사망자보다 당연히 많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위 인구당 사망자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독감 시즌에 인구 10만 명당 스웨덴의 총 사망자를 본다면 80년부터 올해까지의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올해가 특별히 사망자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4월, 5월에 유난히도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월별 사망자를 보자. 네, 그러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 사망자는 최대 100만 명당 1021명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년간의 데이터를 되돌아본다면 이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해는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심지어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데이터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올해 무슨 전염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네, 사실 4월에도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코로나 피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독감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코로나19의 사망률은 0.1%에 불과하다. 독감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WHO 당시에는 코로나 사망률이 3.4%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염자 전부를 알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시로 들자면 5천만 명을 항상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몇 명 걸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사망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기억나실 텐데 일본에 정박했던 다이아몬드 크루즈 선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거의 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크루즈 선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모집단을 테스트한 그런 집단이 되는데요. 이 크루즈선을 보니까 사망률이 1%였습니다. 크루즈선에 타셨던 대부분의 연령대는 고령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 보정을 한다면 코로나의 사망률은 0.025%에서 아무리 높아도 0.6%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결론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촉자를 이제 추적하거나 격리하고 폐쇄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선제 검사를 하는 편이었고, 일본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두 검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지금 현재 9월에 코로나19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10만 명당 사망자가 일본은 1.2명, 그리고 한국은 약 0.8명 정도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제 더 충격적인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사실 실제로 일본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많고요, 그리고 고령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는 2배 차이 나지만 80대 이상 인구는 5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를 따져보면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이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한국과 같은 인구수와 그리고 한국과 같은 연령 분포를 가졌다면 일본의 사망자는 333명 가량 됩니다. 하지만 9월 20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380명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10% 정도 인구가 덜 죽은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많이 우려했던 것이 6월부터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백인 경관한테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번졌습니다. 뉴욕에서도 특히 그 전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시위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사망자가 또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6월이 지나면서 확진자도 늘어나지 않았고 사망자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자든지 확진자든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뉴욕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뉴욕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일 확진자가 7,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망자가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구나, 근데 더 이상 위험한 질병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최근에 테스트 횟수를 늘리면서 다시 확진자가 조금 늘어났지만 사망자는 계속 거의 이제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 셧다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잘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셧다운 비용이라고 한다면 국가 예산을 들 수 있는데요. 이제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이 11조 7천억이 3월에 편성됐고요. 3차 추경이 35조 원 역대 최대로 6월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예산이 수십조가 이제 편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직하는 사람,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별히 몇몇 업종에 한해서는 정말 이제 생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우울증이나 또 그에 따른 자살률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위기 때는 자살하는 사망자가 46%가 늘어났고요. 금융위기 때는 약 2,3천 명의 자살자가 늘어났는데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에 걸리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살하는 그 목숨, 그 생명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방역 당국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도구화될 이제 측면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가 분열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서로 남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가 분열하는 것, 남탓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불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셧다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의료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혀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시스템이 포화되지 않는 적절한 속도로 집단 면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3년 이어가고 5년, 10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이어가서 가능한 늦게 집단 면역이 돌아가는 것이 나을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독감 수준의 바이러스라고 한다면 전자의 경우가 이제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데요. 5월에서 8월 즈음에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행동을 되돌아보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졌나?
네, 그리고 어쩌면 알려진 것보다는 무증상자가 많진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확진자를 욕할 자격이 있는가, 그게 바람직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7월에는 방역수칙 위반 시 교회에게만 벌금이 부과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술집과 음식점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으로만 조심하고 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느슨해져 있었다라는 게 이제 공공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8월 15일, 16일, 17일 그 연휴 기간에도 8월 16일 일요일 단 하루만 하더라도 해운대에만 26만 7천 명의 이제 피서객들이 찾았고요. 부산의 7개 공설해수욕장에 86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 어떤 A 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이 A 씨 코로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일 10일 이상 탄 지하철에서 감염되었을까? 아니면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걸렸을까? 혹은 마스크를 빼고 식사했던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걸렸을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 쓰고 예배드렸던 2시간 앉아 있었던 교회에서 걸렸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코로나 확진자를 또 교회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요. 매일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이지만 지하철에서의 확진자는 역대 0명입니다. 기적의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어디 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떤 집단을 특정 지어서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이 팬데믹 위기를 이제 이겨내는 데에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역 대책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신속하게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우리가 의료 시스템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런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단 면역으로 갈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위험군을 보호하면서 고위험군을 위해 자본을 그리고 의료 인력을 투입하면서 천천히 가겠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집단 면역을 서서히 달성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백신 없는 집단 면역이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염 최소화가 목표가 되어서 모든 감염자를 찾아서 격리하고요. 시설을 폐쇄하고 거기에 보상하는데 정말 많은 인력과 자본과 의료 시스템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코로나의 위험성이 아주 치명적이지 않다는 그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미뤄보았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사회를 오픈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서 얼마의 국가 예산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무고한 희생자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린 도대체 또 뭘 사고 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방역 정책을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이제는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율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분열할 필요도 없고 마스크를 안 썼다고 서로 욕할 필요가 없고 반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화합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 정부와 또 미국 정부의 방향은 사실 다릅니다. 미국 정부에서의 종교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장소, 교회, 회당, 그리고 모스크 등의 예배 장소들을 필수 장소로 명시하겠습니다. 술 판매점과 클리닉은 필수 업종으로 여기면서 오픈하라고 하고 교회와 예배 장소 등은 필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불공정을 고치겠습니다. 종교시설을 필수 서비스로 명시합니다. 주지사들이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금 당장 오픈할 것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있다면 저에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종교 시설들은 우리들을 단합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연합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네, 사람들은 그들의 교회, 회당, 그리고 모스크에 가고 싶어합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단 성직자와 목사, 랍비, 이맘 등은 반드시 그 장소의 안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예배 장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그들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도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지사들은 옳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교 시설들의 오픈을 당장 이번 주말부터 허가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이 내용은 이제 끝맺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선택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수적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 성명이고요. 적어도 이제 크리스천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교회는 폐쇄하고 다른 것들은 오픈하는 정책이 맞는지, 혹은 현재 미국과 같이 폐쇄할 거면 다 폐쇄해, 오픈할 거면 교회든지 술집이든지 다 공평하게 오픈해, 네, 이런 방식이 맞을지, 네, 자신의 신앙에 비추어 보아서 이제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와 또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한 이제 무서움에서부터,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고 더욱더 기쁨으로 이제 생활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시는 한국 교회와 크리스천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